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아웃 시작합니다.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새 항로에 합의했다면서도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먼저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협상 결과부터 좀 살펴보죠. 호르무즈 새 항로에 합의했다고요? 네, 이란은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새 항로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란 외무차관의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تقریبا روی تمامی موضوعاتی که مطرح بود هم بالاخره نقشه مسیرهای عبور، مسیرهای ورود و خروج یا ترافیک دریایی و اون تفاهمات جانبی اون با عمان 가리바바디 차관은 합의가 이행되면 호르무즈 해협 내 기존 항로 등은 폐쇄가 되고 선박 항로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만과 합의하는 항로는 넉 달 정도 운영할 임시 항로로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그러나 오만과의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만과의 합의만으로는 통항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서는 다른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이터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이란에 부여하는 양보가 이뤄진 거라며 해협을 통해 걸프 해역으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이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도 미국이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온 건 맞지만 이란은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또 아라그치 외무장관이나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이나 카타르를 이번 주 방문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수도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 전쟁 초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부상을 입었고 지금 현재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를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세금 감면 정책 홍보에 나섰는데요. 예고했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 발표나 이란이 발표한 오만과의 합의에 대한 반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We're knocking the hell out of them. Knocking the hell out of them. I'd rather make a deal because I don't want to kill people. I do not want to kill people. But at some point we are talking. Let's see what happens.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곧 열릴 거라고 주장하면서 이곳 시간으로 오늘이나 내일 합의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합의하지 않으면 매우 강력한 공격을 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친이란 무장 세력인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잇따라 공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현지 시간으로 5일 홍해와 아덴만에서 사우디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지난달 사우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에 나선 이후 8번째로 사우디의 수출 통로인 홍해 북부 얀부에서 이 사우디 유조선을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덴만 해상에서도 탄도미사일로 또 다른 사우디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달 예멘의 수도 사나 공항 공습 이후 사우디를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고 이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와 공격에 나섰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에서도 후티의 유조선 공격이 잇따르면서 홍해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는 유조선은 하루 4척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국제유가가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9.45달러로 전장보다 0.1%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5.22달러로 0.7% 하락했습니다.
정치권의 보안 수사권 폐지 후 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은 일단락됐다며 개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법안에 우려를 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는 만료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보안 수사 등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의 업무 보고에서 관련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보안 수사를 하냐 마냐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일단락이 된 거고. 네. 다만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만으로 경찰의 수사 독점에 따른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제는 뭐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으면 피해자만 어떻게 적당히 입을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게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죠. 경찰이 종결한 사건 기록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게 돼 있다는 답변에 꼼꼼한 기록 검토와 확인을 주문했습니다. 싹 한번 뒤져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데 지금 송치된 사건 처리만도 지금 뭐 굉장히 지연되고 이제 있는 수사 안 상황에서 하면 수사할 사람들은 그거 하면 되지 뭐. 보안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한 데 따른 대책을 점검한 이 대통령은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 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앞서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선 잘 버티시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인사권자로서 형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의를 밝힌 정 장관에게 직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앞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란 해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주식시장 변동성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로 여론이 요동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집중 포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론 진화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범여권에서조차 공개적인 문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피 장세 속 개미들의 이탈이 가속화되자 국민의힘에선 단일 종목 ETF 도입 과정에 대한 특검론을 띄웠습니다. 관계부처 반대를 무릅쓰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밀어붙인 데 다른 배경이 작용한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로비나 부정한 결탁에 따른 것이 아닌지 당연히 의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범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 두 사람 모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라는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혼란 국면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노후자금 연기금이 주가 부양에 이용된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의심의 저변도 넓혔습니다. 동시에 세제 개편안 발표를 계기로 부동산 심판론에도 화력을 지피고 있습니다. 공정과세다, 합리화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지금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주택난에 시달리는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 핀셋이 아니라 도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라 엄호했습니다. 공급 없이 세금만 올린다는 야당 공세엔 정면 반박하며 신속한 공급 대책 추진을 위한 상임위 총동원령을 선언했습니다. 조세 형평성에 맞게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 개편,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공공연히 제기되는 상황 속 법여권 내부에서조차 김용범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난처한 표정도 역력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용범 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지난 국무회의 당시 오 시장이 부동산 대책 보고서를 전달한 이후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알려졌는데 오 시장은 서울권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촉구와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위 소식입니다. 지난밤에도 전력기기 문제로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한증막 같은 열대야에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긴급 출동한 한국전력 차량은 전신주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살펴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펑 하면서 무슨 폭탄 터지는 듯한 그 큰 소음이 나면서 잠에서 깨 아파트 밖으로 나온 주민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달랬습니다. 한밤중에 발생한 정전으로 아파트 7개 동 500여 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잠깐 전기가 돌아왔을 때 엘리베이터에 탔던 주민 한 명이 그대로 갇혀 소방당국에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구청과 한국전력은 아파트 자체 설비인 변압기 3대 중 한 대가 고장나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9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에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12개 동 중 9개 동에는 2시간여 만에 전력이 돌아왔지만 나머지 3개 동은 변압기를 아예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와 단원구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아파트 내 전력 설비 고장으로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충남 아산시에서는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두꺼비집 역할을 하는 군의 차단기가 내려가 아파트 3개 동 150여 세대에 30분가량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6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 규모를 경신하면서 2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 흑자 규모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경상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97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수출에서 수입을 제외한 상품 수지는 478억 9천만 달러로 마찬가지로 역대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수출은 1,123억 7천만 달러로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와 상품수지가 모두 2개월 연속 최대 흑자 기록을 경신했고, 상품 수출은 반도체와 컴퓨터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입의 경우 원자재와 자본재, 소비재가 모두 증가하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증가한 660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일 기준 하루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 198명이 발생하고 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집계를 보면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는 2,441명, 누적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온열 질환자는 경기도가 5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50명, 경북 229명, 경남 219명, 전남 광주 211명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 질환자 가운데 43%를 차지했고 성별로는 남성이 77%로 여성보다 많았습니다. 서울도 기록적인 폭염이 덮치면서 도시 전체가 펄펄 끓었는데요.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 온통 빨간색이었는데 기자의 머리 온도도 5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한 폭염이 이어지며 서울은 온통 뜨거운 열기로 뒤덮였습니다. 지금부터 열화상 카메라에 도심 곳곳을 담아보겠습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그야말로 거대한 불감합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9.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걷기도 힘들 만큼 푹푹 찌는 더위.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남대문 상인에게도 이런 여름은 처음입니다. 올해 너무 날씨가 더워서 시장에 손님도 없고, 내가 지금 한 50년을 장사하는 사람인데 처음이에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광화문 광장의 도로도 열화상 카메라에 빨갛게 나타났는데 눈에도 뜨거운 열기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일 정도입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대인 오후 2시입니다. 광화문 한복판 도로 표면은 60도를 훌쩍 넘깁니다. 잠시 무더위를 달래려 찾은 청계천. 열화상 카메라 속 시원한 그늘과 물줄기는 파란색으로 주변 빌딩 숲의 빨간색과 확실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광화문 광장부터 청계천까지 40분 정도 야외에 머문 기자의 체온은 얼마나 올랐을까? 양산을 쓰지 않고 뙤약볕에 있어봤습니다. 제 두피 온도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머리 온도는 무려 46도였습니다. 이런 서울 날씨에 이른바 데프리카로 불린 대구에서 온 시민들도 깜짝 놀랍니다. 너무 더우니까 야외 활동하기가 좀 너무 힘들고
더울 때 그래도 부채질까지 하면은 좀 더 시원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 또 부채도 좀 들고 나왔어요. 갈수록 뜨거워지는 도심, 외부 활동을 할 땐 양산과 모자를 챙겨 온열 질환을 예방해야겠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지금 영남은 더위뿐 아니라 가뭄도 심각합니다. 40도 넘는 폭염에 열대야,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영남 지역의 7월 기후를 분석해봤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기상청장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10시를 기해 경북 남부 2개시, 경상과 포항에 폭염 중대경보를 발표했습니다. 폭염특보 시행 18년 만에 처음 도입된 폭염 중대경보. 장마철에 사상 첫 중대경보가 내려진 영남 지역은 비 대신 기록적인 폭염을 견뎌야 했습니다. 경남의 장마철 강수량은 68mm. 평년의 20% 수준에 그치며 기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고 기상 가뭄도 20.7일로 전국에서 가장 길게 이어졌습니다. 대구와 구미, 밀양은 한 달의 절반 이상 폭염이 이어졌고 양산은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섰습니다. 부산도 38.8도를 기록하며 122년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7월을 보냈습니다. 극심한 더위는 밤에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역대 가장 높았고 평균 열대야 일수는 9.7일로 평년의 3.5배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중부에 머무는 동안 영남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폭염과 가뭄이 심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중부지방은 정체전선이 머물면서 장맛비가 이어졌지만 영남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 아래 맑은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하순에는 서풍과 지형 효과가 더해지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장마철에도 지역에 따라 호우와 폭염, 가뭄이 극명하게 엇갈린 지난 7월. 기상청은 기후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극한 기상과 지역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는 무거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내일이 가을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추지만 기록적 고온 현상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40도에 가까운 극한 더위가 예고됐는데요. 날씨 상황과 함께 폭염 속 주의할 점, 그리고 가장 궁금한 이번 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화상으로 전문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위원님 오늘 아침 공기도 벌써 뜨겁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저도 힘들었어요. 예. 오늘 서울의 예보가 39도가 나와 있거든요. 서울 예. 기온이 39도까지 올라간다고 예보가 나온 것은 아마 제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서울의 더위가 중대한 재난 상황이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만약 예상대로 39도 정도 오르면 일하시는,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즉시 멈추시고 그다음에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몸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몸에 만약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 있다 그러면 응급실로 이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오늘 서울의 더위는 거의 재난 수준의 더위가 예보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상관측 이래 서울 역대 최고 기온은 2018년 8월 1일에 기록된 39.6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올해 그 기록이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서울의 기온, 닷새 기온을 좀 살펴봤더니 34도에서 시작해서 34.9도, 그리고 36.7도, 그리고 어제와 그때는 36.9도. 이게 서울 기후관측소의 기온입니다. 예. 그래서 36.9도까지 올라갔고요. 오늘은 이 기온이 39도까지 오른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서울에 이제 AWS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관측하는 관측소들이 있죠. 그 예. 관측소들의 기온을 보니까 5일 전에 노원에서 36.2도가 기록됐고 다음 날 37.1도, 그리고 3일 전부터는 39도를 넘고 있어요. 프로가 39도가 사흘 전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제는 강남의 기온이 39.2도, 그리고 어제는 노원에서 39.2도, 이렇게 39도를 넘고 있어서 아마 서울의 기온이 39도를 넘으면 이렇게 국지적인 곳의 기온은 40도를 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 사상 처음으로 40도를 기록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주 경남 양산의 공식 기온이 42.5도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그 양산 쪽 기온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왜냐면 그 기온의 추세가 양산의 경우에는 40도를 넘는 기온이 한 닷새 이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보다는 조금 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그 양산의 더위를 몰고 왔던 더운 고기의 중심이 지금은 조금 동쪽으로 이동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 열 자체가 조금 약한, 물론 재난 수준의 폭염이지만 양산 수준은 아닐 것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다른 점은 이렇게 이제 현재 체감 온도가 뭐 39도, 예보가 39도 나오면 체감 온도는 뭐 40도 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사실은 체감 온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위를 몰고 오는 현상이 지형적인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더위의 원인이 이제 열돔처럼 아래 위로 갇힌 그런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더위에서 최고 더위를 몰고 오는 것은 지형적인 영향. 우리가 폐기라고 하는데 산을 넘으면서 공기가 더워지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공기가 데워질 때 특징이 뭐냐면 습기가 좀 떨어집니다. 습도가 낮아집니다. 예. 그래서 경남 양산의 경우에 42.5도까지 기록을 했는데 당시의 체감 온도는 39.4도였어요. 왜냐면 습도가 한 3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의 폭염 얘기할 때 40도를 넘는 폭염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습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늘로 들어가면 조금 숨 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데 예. 이에 따라서 지금 중대 경보가 내려진 곳에서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늘로 피하는 것. 그러니까 더위를 즉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심의 녹지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네. 좀 녹지가 있는 곳, 숲이 있는 곳, 그늘로 피하는 게 일단 좀 폭염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서울의 더위가 타이베이나 방콕보다도 더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 지역들이 한증막 더위의 대명사로 불리는 곳이잖아요. 이제 습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습도 때문에 거기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더위가 이어지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그 더위를 얘기할 때 이렇게 기온 자체만 갖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주변 상황을 다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요즘에는 시설들이 좋아져서 냉방 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서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곳이죠. 특히 이제 기온이 올라가도 최고로 더워지는 곳은 지면과 가까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면과 가까운 곳이고 주변에 열을 피할 수 없는 곳, 더위를 피할 수 없는 곳 이런 곳들은 조금 전에 뭐 기자도 가서 실제로 뭐 검증도 해보고 했지만 실제 기온이 뭐 50도, 6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심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 그리고 시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대책이 되겠죠. 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서울은 40도에 육박하는 찜통 더위가 기승인데 도쿄는 30도 정도로 좀 선선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 고기압 아주 더운 고기압의 중심이 좀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쪽으로 이동하고 조금 북쪽으로 이동했어요. 이제 그 사이를 지금 태풍이 지나고 있죠. 태풍이 지나면서 태풍이 몰고 온 구름들이 영향을 주고 또 태풍이 지나가는 길에는 고기압의 중심이 조금 빗겨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쿄가 조금 기온이 떨어졌다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 도쿄는 이제 그 고기압의 중심이 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쿄가 지금 30도로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올여름이 우리보다 시원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태풍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지금 태풍의 전망을 우선 간단히 보시면 주말쯤에는 중국에 상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 방향을 틀어서 뭐 서해안으로 올라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었는데 오늘 들어서 조금 더 남쪽으로 처졌어요. 그래서 현재 뭐 서울,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는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주요 예보기관들의 예보가 거의 공통적으로 중국에 상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국으로 상륙을 한다고 해도 태풍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폭염을 완전히 몰아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동풍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수도권에는 계속 더운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풍이 이 13호 태풍뿐만 아니라 지금 14호, 15호 태풍 이런 태풍들이 이제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태풍이 만들어지는 형태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기압계가 이제 조금씩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예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더위에 대한 전망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로 만들어지고 있는 태풍이 우리나라 폭염을 좀 식혀줄지 아니면 더 더위를 몰고 올지는 예측이 아직은 힘들단 말씀이시죠? 지금 이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예측을 해보면 일단 새로 생긴 15호 태풍은 일본 동쪽, 그러니까 홋카이도 부근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 나오는 태풍 아래로 지나가는 태풍,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하는 태풍 사이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무슨 뜻이냐면 결국 태풍이 올라가는 길이 양옆으로 흩어졌다 하는 얘기는 태풍이 우리나라의 더위를 피해서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더위를 몰고 오는 고기압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피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태풍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폭염이 가라앉을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다만 지금 예보상으로만 보면 지금 서울의 예보는 오늘과 내일 39도까지 나와 있고요. 모레는 36도로 조금 낮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서울의 예보는 14일까지는 35도를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폭염 중대 경보만 지금 들어서 그런데 사실 폭염에 대한 주의는 33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33도면 폭염주의보, 35도면 폭염경보 이렇게 해서 폭염경보 수준인 35도를 넘는 더위가 서울의 경우에는 14일까지 예보가 되어 있다. 15일 이후에는 그럼 기온이 왜 떨어지느냐? 우리나라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지만 태풍이 서쪽 또는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압계를 흔들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더위를 몰고 온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동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는 8월 상순이 가장 뜨겁고요. 8월 중순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9월 중순까지는 더위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폭염의 중대경보 상황이 아니다고 할지어도 35도 안팎의 더위는 당분간 한 보름 이상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폭염 경보 수준인 35도를 웃도는 더위는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던 폭염 경보와 폭염 중대 경보는 다르잖아요.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폭염 경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5도가 기준이고요. 폭염 중대 경보는 38도입니다. 그러니까 체감 온도가 38도를 넘거나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데 한마디로 중대 경보라는 얘기는 재난 상황이라는 것이죠. 기온이 체온보다 올라가게 되면 사실 체온을 방어를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기온에 따라서 조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온이라고 하면 38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체온이 38도 넘으면 고온이고 40도까지 올라가면 바로 응급실로 이송해야 되는 응급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중대 경보가 내려진 배경에는 이렇게 체온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38, 9도가 나타난다. 근데 전에는 왜 그럼 이런 게 없었느냐? 그동안에 지구가 더워지긴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근 2, 3년 동안에 지구가 크게 더워지면서 이제는 40도라는 기온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뉴 노멀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인류의 대응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 어제 오늘 프로야구 전 경기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극한 폭염에 관중이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을 했는데 야구 경기장의 특성상 그리고 야구 경기의 특성상 더위를 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겠죠. 우선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림에도 나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그 모여 있는 상황이 열을 식힐 만한 곳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야구 경기는 경기 상황에 따라 몰입하면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더운 상황에서 더위를 식힐 상황도 별로 없고 거기다가 또 몸이 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체온이 점점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늘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잠시만이라도 공기를 식힐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쓴다든지 이런
그런 어떤 방법들이 동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물리적으로 기온이 만약에 예를 들어 40도를 넘는 기온이다 하면 물리적으로 대책을 세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근데 이렇게 경기가 취소됐듯이 이제는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일단 취소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낮더위가 밤에도 식지 않다 보니 우리 몸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열대야는 언제쯤 물러날까요? 열대야의 가장 큰 원인은 수증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수증기 자체가 지금 많아진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삼면의 바다에서 많은 수증기들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수증기 자체가 늘어났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장마철에 비가 오면 기온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열대가 좀 해소가 되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장마철에도 열대야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대야는 이제는 여름철에는 열대야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서울의 경우에 열대야 일수가 40일을 넘었거든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늦게 열대가 시작돼서 작년 기록을 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 다만 여름에 더위가 이어질 경우에는 열대가 계속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열대야 기준이 25도지만 사실은 22, 3도로 떨어져도 그동안에 몸의 체온을 꾸준히 관리를 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몸에 열기가 계속 쌓여 있는 상황에서는 22, 3도의 기온에서도 위급한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보도들을 보면 실내에서도 머물다가 위험한 상황을 닥친 분들이 이제 보도에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열을 충분히 식힐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대경보도 그렇고 열대야도 그렇고 이제 폭염이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 상황까지 나타났다. 그러니까 결국 철저한 대비만이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당분간 밤낮 가리지 않는 더위가 계속될 걸로 전망되는 만큼 각자 건강관리 정말 각별히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날씨 짚어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동안 국제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조직. 우리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자 짐을 싸서 본거지를 옮겼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검거 화면 직접 보시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한 주택가. 한적해 보이는 이곳에 우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한국인 스캠 범죄 조직이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직접 수색에 나선 건데요.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한 주택을 특정합니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텅 비었는데요. 사람은커녕 집기조차 남은 게 없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는 걸 눈치채고 이미 도주한 겁니다. 다시 현장 탐문에 나선 경찰. 이들의 주거지를 추적해 긴급 체포에 성공했는데요. 여자가 있고 two men, one girl. Lee and Park. 현장에서 붙잡힌 조직원은 모두 14명. 이들은 지난 4월 캄보디아에서 이곳 카자흐스탄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리는 멀지만 육로로 도주가 가능하고 컴퓨터 시설 등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검거 작전명은 이내, 카자흐스탄 말로 바늘이라는 뜻인데요. 범죄 조직이 단속을 피해 다른 곳으로 본거지를 옮기는 풍선 효과를 바늘로 터뜨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이름입니다. 정부는 중앙아시아까지 부풀어 오른 스캠 풍선을 끝까지 추적해 모조리 터뜨려 소탕한다는 방침입니다.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김건희 씨를 위한 대형 집무실이 대통령실에 설치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김건희 씨가 비선에서 권력을 행사했는지 특검 수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학력 위조 논란에 휩싸인 김건희 씨는 공개석상에 나와 고개를 숙이며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엔 김 씨를 둘러싼 잡음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김건희 특검에 이어 종합특검까지 이어진 수사에서 김 씨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종합특검팀은 대통령 관저공사 특혜와 예산 불법 전용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에 집중하고 있는데 최근 정권 초기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김건희 씨 집무실이 있었다는 전직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씨의 집무 공간이 용산 대통령실 한 층의 절반 규모에 달했고 유리창 등 방탄시설을 갖추는 데만 10억 원의 예산이 쓰였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이 같은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과거 청와대에는 영부인 집무실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이러한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다만 정권 3년 차인 지난 2024년 하반기 제2부속실을 설치하면서 영부인 집무실을 소규모로 마련한 사실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기간 연장으로 마지막 기회를 얻은 특검이 초유의 영부인을 둘러싼 의혹의 진상을 파헤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전합회부 요청을 두고 사실상 심리 지연의 목적이 있어 보이고 특혜라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본래 한 전 총리 사건은 2부,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가 각각 맡아왔지만 전합회부로 대법관 전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전합회부 사유로 내란 행위에 대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이 공범이라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각 사건을 맡은 소부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은 각 소부에 내란죄 법리에 관한 통일된 정리가 필요하다며 전합회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를 두고 사실상 심리 지연 목적으로 보이고 특혜라며 반대 의견을 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내란 법리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측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전두환 신군부 사건, 5.17 판례로 내란죄 법리가 확립돼 있고 앞선 모든 사실심이 일관되게 12.3 계엄이 내란임을 인정해 추가 판단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란 특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건은 전합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대법원에서 통상 소부의 경우 달에 2번, 전원합의는 달에 1번 이뤄져 심리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경찰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 홍명보 전 감독을 그제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소환된 만큼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그제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을 비공개로 소환했습니다. 홍 전 감독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는데 이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 전 감독 선임과 관련해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2024년. 당시 업무방해와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주요 피고발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다가 우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넘겼고 시민단체는 홍 전 감독까지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단체는 홍 전 감독에 대해 능력이 안 되는데 기만의 돈을 받아 업무상 배임이라며 국민 세금이니 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홍 전 감독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에 축구협회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홍 전 감독이 연봉을 받은 데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게 가능한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가운데 1명 등 참고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홍 전 감독까지 소환한 만큼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극심한 폭염에 결국 프로야구가 이틀간 모든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긴급실행위원회를 소집해 폭염에 따른 경기 운영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야구 관중석에서 응원하던 2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돌연 중단된 경기. 안전요원과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 끝에 간신히 의식을 회복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인천 문학경기장에서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20대 남성도 경기가 끝난 뒤 관중석에서 쓰러져 병원에 옮겨지는 등 한 경기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 의심 환자는 25명에 달했습니다. 경기별로 긴급 후송팀이라고 이제 3명 내지 5명 정도를 지정을 해서 그 환자가 발생했을 때 좀 차질 없이 이송할 수 있게끔.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만 경기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KBO 운영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효된 인천 남부 지역은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체감 기온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KBO는 퓨처스 리그를 포함해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던 모든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동시에 각 구단 단장과 프로야구 선수협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KBO는 관중과 선수단의 안전 위험 상황이 발생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단과 선수들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기 운영 종합 대책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틀 동안 10경기가 모두 취소되면서 올 시즌 폭염으로 인한 취소 경기는 15경기로 늘었습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으면서 지난 2024년을 넘어 역대 최다 사례로 KBO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도 경기 시간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속되는 폭염에 따라 7일과 8일에 열리는 K리그1 5경기와 K리그2 8경기의 시작 시간을 기존 7시 30분에서 8시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폭염 상황을 고려해 선수와 관중, 현장 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례 없는 폭염에 우리의 일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올여름 나들이 장소로 쇼핑몰이 급부상했는데요. 무더운 야외 관광지 대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는 실내 시설을 찾는 발길이 늘어난 겁니다. 팀의 모빌리티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주요 목적지의 내비게이션 설정 건수를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입니다. 극장, 과학관, 대형마트 등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쇼핑 시설 방문이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고요. 그에 반해서 야외 수상 레저 시설이나 계곡 등을 찾는 발길은 지난해와 비교해 50% 안팎 뚝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폭염에 햇빛을 조금이나마 피해보려는 내비게이션도 등장했습니다. 보행자가 폭염에 최대한 덜 노출될 수 있게 그늘진 길을 찾아주는데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구간이 있다면 해당 구간의 건물이나 가로수의 그림자를 계산해 그늘이 많은 경로를 짚어주는 방식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대별로 태양의 위치를 산정해 그늘의 방향과 길이를 도출해내고요. 이렇게 시간대를 바꾸면 지도 속 건물의 그림자 방향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더위가 이어지다 보니 이른바 폭염 비용 지출이 늘었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컨 가동으로 냉방비가 증가한 건 물론이고 대중교통 대신 택시를 이용하거나 집안에서 요리하는 게 더워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고스란히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이 1도씨 오를 때 국내 소비자 물가는 0.05%포인트 상승하며 이 효과는 24개월 이상 지속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기온 상승이 클수록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폭염이 뉴노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런 상황도 일상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맹위를 떨치던 경남 지역 폭염의 기세는 이제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하게 내리쬐는 태양에 사람뿐만 아니라 밭에서 자라는 과일도 화상을 입는 햇볕 대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단감 주산지인 경남 창원. 이곳에서 25년 동안 단감 농사를 지은 안희근 씨는 요즘처럼 고민이 깊었던 적이 없습니다. 단감 표면이 누렇게 변하거나 검게 걸리는 햇볕 대임 현상 때문입니다. 비 한 방울 없이 강하게 태양이 내리쬐는 최근 날씨가 주범으로 꼽힙니다.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려고 열흘에 한 번꼴로 주던 물도 3에서 5일에 한 번 주고 있지만 역부족. 이대로 추석 대목을 망칠까 걱정입니다. 작년보다도 올해가 아무래도 더 심한 것 같으니까 상품성이 거의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석 대목도 지금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햇볕에 노출된 부분은 햇볕 대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햇볕을 덜 받는 아래쪽은 푸른색을 띠고 있는 상황. 이렇게 뒤집어져 열린 감은 익어가면서 무게가 실려 위아래가 뒤집히는데 그렇게 되면 푸른색이었던 부분도 햇볕 대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이 40도를 넘긴 밀양 사과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껍질 일부가 갈색으로 변했고 단단하던 과육이 물러졌습니다. 사과 농민은 자연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자연 앞에서는 우리가 100%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날씨가 41도씩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한번 우리가 방계를 해도 자연을 전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햇볕 대임 피해는 이제 시작으로 지역 곳곳에서 발생할 거라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8월뿐만 아니라 9월까지도 이렇게 고온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노지 가수들에서 이런 대임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폭염이 여전한 경남 지역.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 과수 농민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YTN 임영준. 이렇게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농사를 망칠 위기에 놓인 경남 밀양에 산불 진화 차량을 투입해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은 어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밀양 무안면과 초동면 일대 밭과 논 등 22헥타르에 산불 진화 차량 22대를 투입해 하루 500톤가량의 농업용수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각 지방정부, 농어촌 공사 등과 협력하면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농작물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2달 동안 경남 지역 강수량은 162mm로 평년과 비교하면 33% 수준입니다. 이처럼 산불 진화차까지 동원돼 가뭄 해갈에 나선 가운데 경남 밀양시가 대규모 물축제를 개최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밀양 물축제 슈퍼 페스티벌은 임시 수영장 8개를 운영하는 대형 물놀이 행사로 들어가는 물만 900톤에 달하는데요. 산불 진화 차량이 논밭에 이틀간 공급하는 양에 가깝습니다. 밀양시는 축제에 쓰는 물은 수돗물이어서 농업용수와는 무관하다며 지역 경제를 생각해 축제를 예정대로 개최하되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가뭄과의 사투를 벌이는 도시의 다른 한쪽에서 물축제를 여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속 물놀이 할 때 아이들이 쓰는 물안경에서 기준치의 300배 넘는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또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튜브도 제 기능을 못했는데요. 서울시가 이런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야외 수영장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튜브를 끼거나 물안경을 쓴 아이들은 따가운 햇볕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장난에 그저 신이 납니다. 날이 너무 덥고 하니까 애들 좀 시원하게 하려고, 그리고 여기 물이 좀 깊으니까 그렇게 튜브 챙겨와서 애들이랑 시원하게 놀고 있어요. 애들이 좀 물놀이 너무 하고 싶다 해가지고 아무래도 여기 사람이 많고 하다 보니까 눈병도 좀 보호하고 그 물속에 잠수할 때도 쓰고 하기 때문에 물안경 끼고 왔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물놀이를 즐기거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물안경과 튜브지만
싼 가격에 혹해 중국 직구를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알리 같은 사이트에서 산 물안경을 검사했더니 본체와 귀마개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의 최대 3.4배나 검출됐습니다. 특히 보관용 지퍼백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325배,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은 3.8배 넘게 나왔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우리 사람의 내분비계 작용을 혼란시키고 그리고 생식 기능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기능을 못하는 엉터리 제품도 확인됐습니다. 이 물안경은 밴드와 버클 내구성이 낮아 물이 새거나 부품이 떨어져 아이가 집어삼킬 위험이 컸습니다. 또 튜브는 두께가 기준치보다 얇아 쉽게 터질 수 있어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직구 사이트에서 파는 20개 제품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드러난 물안경 등 6개 용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대낮에 밭일을 하던 9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경기 양주시에서는 대낮에 택배를 싣고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 노동자가 주행 중 쓰러졌습니다. 화재는 물론 휴가철 사고의 온열 질환자까지 이렇게 더운 날에도 소방대원들은 쉴 수 없습니다. 폭염보다 더 뜨거운 현장을 누비는 119 대원들의 실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창석 공로총 소방노조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공로총 소방노조 위원장 이창석입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아무리 더워도 현장에 출동하실 수밖에 없는데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번 여름 어떻습니까? 이번 여름은 작년에 비해서 벌써 온열 환자 이송 건수가 작년에 108건에 도달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벌집 제거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60-70%에 육박하게 출동 건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지금 체감 온도도 40도 이상으로 구급대원들이 활동하기에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예, 온열 질환자가 급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예년 여름보다 온열 질환 관련해서 신고가 더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가요? 예, 작년에 비해서 지금 아직 9월 온열 환자의 통계 수치가 9월 30일까지인데 아직 뭐 2달 정도가 남았는데 작년 온열 환자 이송 건수와 동일하게 지금 8건 모자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36도의 비닐하우스부터 42도의 공사 현장까지 폭염이 가장 약한 곳을 먼저 덮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만나는 온열 질환자들의 주요 연령대나 발견 장소는 어떻습니까? 주로 고령자들은 지금 농어촌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쪽에서 발견이 많이 되시고요. 저희 신고가 많이 접수가 되시고 젊은 층들은 지금 뭐 건설 현장이나 물류 배송 그런 야외에서 업무를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할 정도면 그 현장에 가셨을 때 온열 질환자들의 상태는 위급한 상황인가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열사병 환자가 128% 증가했습니다. 열사병 환자는 사실 말 그대로 열탈진보다 더 이제 생명에 좀 위급한 수준에 이르는 수준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매년 지금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119 구급대가 오기 전에 신고하신 분들이 일단 응급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기억해야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환자의 체온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제초 그늘진 곳으로 옮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의식이 있으면 물이나 이온 음료 등을 조금씩 섭취를 하셔야 되고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만약에 의식이 없다면 바로 119에 신고를 하셔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38도에서 39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38도 이하로 냉각을 시키는 것은 저체온증이나 그다음에 더 온도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상식이기 때문에 38도에서 39도로 꼭 환자의 체온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예, 급한 마음에 그 물을 끼얹는다든지 혹은 술을 수건에 적셔서 몸에 덮어준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국제 지침에도 보면 38.5도에서 39도로 환자의 체온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체온증이 오면은 더 생명에 위급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 일단 그늘로 옮겨서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게 하면서 119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119 안심콜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뭡니까? 저희 소방에서는 그 취약계층이나 만성질환자들을 위해서 고령층들을 위해서 그 제도 119 안심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질환이나 복용약 등 그 방문하는 병원들을 등록해 놓으면 저희 구급대원이 현장에 갔을 때 응급처치나 병원 선정에 더 빨리, 훨씬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온열 질환으로 인한 응급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응급실로 이제 이송을 해야 할 텐데 하지만 거기에서 진료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실상이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아직도 현장에서는 지금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로 그 응급실 뺑뺑이는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응급실의 문턱은 높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병원과 저희 응급구조 구급대원들이 모두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응급실 즉각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응급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응급체계의 지금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받아주는 곳을 찾을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시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30분에서 거의 1시간 정도 전화를 통해서 정찰을 해놓고 전화를 통해서 병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받아주는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선정하고 있고 평일보다 지금 평일 야간이나 그다음에 주말, 공휴일 이럴 때는 특히 더 지금 전문의의 부족으로 응급실 소위 말하는 뺑뺑이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여름철 소방관의 최대 적은 불이 아니라 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 고온 때문에 그 벌들의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또 활발해져서 벌집을 많이 짓는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도 벌집 제거가 총 7,000여 건이 일부 지역에서 7,000여 건이었는데 벌써 올해 지금 4,500건 정도로 두 달이 남은 시점에서도 지금 벌써 한 60~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벌집 제거 출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보호복을 입고 직접 벌집을 제거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더운 날에 정말 반팔을 입어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껴입고 일을 하시면 많이 더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방화복을 저렇게 최초 출동할 때는 입고 출동을 하고 벌집 제거를 하시는 구조대원이나 저희 소방대원은 이렇게 보호복을 입고 활동을 합니다. 말벌이나 땅벌 이런 벌들을 제거할 때 사실 저희가 온 신경이 곤두서게 돼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벌집 제거를 하다가 침에 씌인 적이 있어서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맞은 적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저 보호복을 입어도 저 사이사이로 벌들이 기어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예,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 그런데 8월이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38초마다 전화벨이 울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 상당수가
비긴급 무응답 신고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처하다가 정말 중요한 현장에는 이제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119는 가장 이제 위급한 시민분이 마지막으로 찾는 이제 동아줄 같은 생명을 살리는 긴급 전화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난전화를 하거나 반복적으로 비긴급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이런 분들이 계셔서 현장에서 이제 몇 초 상관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고 자체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날씨도 더운데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냉방기기 활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전력 설비에서 불이 많이 나는 걸까요? 지금 냉방기구가 발열량을 많이 일으킵니다. 전력기구에서. 특히 전류량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다른 거와 다르게 시간이나 이런 거와 다르게 전류량에 따라서 발열량은 제곱의 발열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냉방기구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겨울철보다 오히려 전기 제품에 대해서 화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수칙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그 노후 전선은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 노후 멀티탭 그다음에 문어발식 콘센트는 사용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화재조사관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본 문어발식 그 콘센트는 9개까지 연결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전소가 되었고 가게가 그래서 문어발식 콘센트는 최대한 특히 에어컨이나 이런 것에는 멀티탭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방대원들의 건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화재 현장에 가게 되면 이제 방호복을 입는데 그게 한 20kg이나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무겁고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또 불까지 끄다 보면 정말 건강이 위험한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 방화복을 입고 공기까지 매면 이제 20kg가 조금 넘습니다. 여기에 이제 외부 온도가 지금 폭염에 38도, 8, 9도로 오르면 체온 온도는 거의 40도 이상으로 육박한다고 봅니다. 저 방화복이라는 것 자체가 열로부터 대원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로서 공기의 순환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열 축적이 계속 발생해서 내부 체온은 계속 오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더위를 식히는 어떤 조치 같은 건 있습니까? 안에 그 차가운 조끼를 입는다든지 그런 조치라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냉방용품, 냉방조끼나 그런 거를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 공로총 소방노조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근본적으로는, 인력이 대원들이 교대적으로 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휴식이라든지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더위 해결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보완 사항이 필요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실까요? 일단 저희가 지금 이번에 쿠팡 화재도 일주일 이상을 껐고 광주의 도서관 아파트 붕괴 시 전부 일주일 이상 재난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그럴 때마다 소방공무원들이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부산 공로총 소방노조 부산본부에서 부산소방본부에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 이동식 재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축 운영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소방본부장 재난본부장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지금 이동식 에어텐트를 이용하면 설치 과정도 수월하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냉방 장치들을 이용해서 대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특히 야외 땡볕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이창석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등의 세금 부담은 이전보다 커질 전망입니다.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개편 흐름에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려서 세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대적 중저가 지역으로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3,000세대짜리 서울 관악구 대단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엔 가뭄에 콩나듯 전세 매물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단지를 통틀어 매물로 등록돼 있는 전셋집은 단 7개뿐인 상황입니다. 품귀 현상 속 이곳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평균 전세 보증금은 최근 6달 사이 5천만 원가량 오를 정도였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겨눈 초고가 지역이 아니기에 해당 아파트에 사는 1주택자들의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은 일단 크게 가중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주택시장이 실거주 위주로 개편되면서 전세 매물은 더욱 쪼그라들며 세입자들의 불안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금 절약을 위해 실거주로 돌아설 유인이 커졌습니다. 거주 안 하고 저 세금을 때리고 이렇게 하면 내라도 당장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수전세 더 없어질 것 같은데요. 주인들이 입주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임대사업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점차 높이는 정책도 전반적인 전세 매물 축소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매입 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기간 안에 임대사업자들이 아파트를 처분하게 된다면 전월세 물량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집을 팔게 되면 토지 거래가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 집주인들이 들어와서 실거주 임무를 채워야 되니까 세입자는 튕겨나갑니다. 최대 피해자는 세입자들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늘어난 세금 부담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2차 부동산 공급 점검 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부동산 주식시장 점검 회의에서 지시했던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7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국과 남미 등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 7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를 한 지 나흘 만입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성숙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신속하게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여파로 상장 이후 가장 큰 분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매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김범석 의장은 고객 회복과 신사업 성장을 앞세워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이 2분기 영업 손실 8,350억 원을 기록하며 뉴욕 증시 상장 이후 가장 큰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6,24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반영된 영향이 컸습니다. 쿠팡은 이를 뺀 영업 손실은 2,192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 손실은 1조 1,895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익성은 악화됐지만 외형 성장세는 이어졌습니다. 매출은 13조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로켓 배송이 포함된 핵심 쇼핑 사업과 타이완과 쿠팡이츠 등 성장 사업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활성 고객도 2,47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탈했던 고객 대부분이 돌아왔고 성장의 근본적인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vast majority of the spend the incident disrupted is back and growing the way it did before. 김 의장은 와우 회원 수도 사고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며 앞으로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마케팅 비용이 투입된 만큼 앞으로는 성장보다 사회적 책임 이행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제금도 있었지만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씀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지가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쿠팡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약 3천억 원의 추가 세금의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인천 물류센터 화재 손실도 3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둘러싼 한미 간 외교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성장 흐름 회복을 자신하고 있지만 세금과 물류센터 화재 손실 등 추가 비용이 예고된 만큼 다음 분기 실적이 쿠팡의 회복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며 6,500 후반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나흘 연속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에 불어온 훈풍이 계속 이어질지 개장 화면 직접 보겠습니다. 조금 전 개장한 우리 시장, 오늘은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6,48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799포인트에서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면 숫자가 다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797포인트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플래시 메모리 기업인 샌디스크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시장 예상을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향후 이익 전망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AI 거품 우려를 다시 자극할까 시장은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현재 1.81% 빠진 6,471포인트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0.46% 하락한 79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AI 산업의 최대 병목은 메모리라고 강조한 점이 국내 반도체 종목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원화 가치를 언급하면서 하락 속도가 빨라졌는데 어제는 1,42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엔화 가치 부양과 함께 원화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현재도 원달러 환율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2% 떨어진 1,42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AI 인프라 핵심 기업인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주 환원을 확대해 주가 상승 동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USB 메모리로 유명한 샌디스크와 하드디스크로 잘 알려진 웨스턴 디지털이 AI 열풍을 타고 우수한 분기 실적을 올렸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이 SSD가 초고속 데이터 전달을 맡으면서 샌디스크는 매출이 1년 전보다 51% 오른 8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역시 데이터 센터에서 하드디스크가 데이터 장기 저장을 담당함에 따라 매출이 37억 5천만 달러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AI가 똑똑해지고 AI가 발전할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는 선순환이 이어지면서 AI 낙수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Both the flash embeddings layer that holds the meaning of the data that is in the bulk storage and the bulk storage layer, they grow together. 데이터 센터에서 초고속 연산을 담당하는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건전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도 사상 최고의 현금 창출력을 토대로 주주 환원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릴 것이며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주주 환원이란 특별 배당을 지급하거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주당 순이익을 높여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 확대에 나선 건 여력이 있을 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 유도를 통해 주가 상승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강진이 휩쓴 일본 구마모토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대피소도 못 들어가 더 힘겹게 더위를 버티고 있는데요. 한 동물병원이 전문 피난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구마모토를 휩쓸고 간 강진에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 대피소 생활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누울 자리 공간 정도지만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짭지만 씻을 수 있어 그나마 폭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있는 집은 주로 차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피소에 함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飲み物とその日の分のご飯と買って食べて車の中で夜寝るんですけど、夜中に結構地震ちょっと来るんでやっぱ寝れないですよね。 갈 곳 잃은 이재민들에게 한 동물병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병원 일부를 임시 숙소로 바꾸고 반려동물 전문 피난소를 열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같은 공간에 함께 지낼 수 없어 방을 따로 구분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텐트도 설치했습니다. 보호자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두고 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やっぱ家族みたいな存在なんで、できれば一緒に、いたいんで大切な存在です。 이 동물병원은 10년 전 지진 때도 대피소를 운영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やっぱり災害の時にはやっぱりお家の中でワンちゃん猫ちゃんも一緒に、ね、いるっていうのがもう普通のことなんだよね今。だけど犬猫ワンちゃんと猫ちゃんを飼ってない人は一緒にはいたくないんですよねやっぱりね。 재해 상황에서 약자인 반려동물에게 눈을 돌리는 것, 이것이 진짜 방제라고 말합니다. だからペットと一緒にいる避難所が絶対必要。避難所にはここに来たいんだけども。 ペットを置いてはいけないっていうのが今の人だからペットを飼ってる人は必死でここを探しますよやっぱり。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서유럽에 이어 중부 유럽을 강타하면서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가 나란히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립기상청은 현지 시간 5일 동부 바트도이치 알텐부르크에서 섭씨 41.2도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수도 빈에서 기록된 종전 최고 기록 41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여기에 극심한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일부 관측소에서는 강수량 부족률이 90%에 달하고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수도권 전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은 2주 이상 열대야가 지속한 가운데 아침부터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최고 39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최고 기온을 연달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나 최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전남 광양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는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오늘 서울과 여주의 한낮 기온 39도, 전주는 3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강릉 32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극한 폭염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여전히 35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주말 동안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15호 태풍 돌피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폭염과 비 예보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비를 많이 뿌릴지 더위를 더 강화할지는 다음 주에 확실해질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태풍에 가까워짐에 따라 해안가에서는 점차 파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